지금 나스닥이 좀 과장 보태서 20년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왔고, 진짜 비관론이 가득한 황소가 사라진 증시라고 하는데 또 대응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20년 최악이냐, 소목님 지금 나스닥이 그 정도는 아닌데요, 단순히 하락률 말고요, 이 자료가 뭐냐면 나스닥과 S&P 500의 격차입니다. 이 그래프가 위로 가 있으면 나스닥이 잘 나가는 거고요, 밑으로 가 있으면 나스닥이 못하는 건데요, 최근 거의 한 20년간 보통 S&P 500보다 나스닥이 잘 나갔어요. 플러스란 얘기니까. 물론 여기 닷컴 버블 터질 때 나스닥이 S&P 500보다 폭락했을 때 빼고는 웬만하면 나스닥이 시장을 이겨가지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히 기술주 많이 들어있는 나스닥 선호하시는 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장 퍼포먼스가 좋았으니까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게 맞는데, 지금 이제 올해 S&P 500 대비 나스닥 수익률이 20년 최악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진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S&P 500하고 나스닥하고 좀 차이는 나지만 비슷하게 올라가고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만 빠져도 더 빠지는, 기술주 투자자들이 힘든, 거의 20년 최고로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올해 수익률이 S&P 500은 마이너스 한 7%? 그러니까 S&P 500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소목님 저는 별로 이렇게 안 빠진 것 같은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다우 들고 계신 분들은 소목님 저는 끄떡 없는데요. 근데 이제 나스닥 들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마이너스 15%, 올해만입니다. 올해만. 고점에서는 물론 올해 더 빠졌던 적도 있었지만은 격차가 거의 7, 8%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하고. 기술주 완전 소외 시대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다, 긴축이다, 고성장주들의 취약한 악재들이 널려 있다 보니까 나스닥이 아주 20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지나고 나면 기회가 되겠지만은 참 고통스러운 나날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도 이 한복판에 있는데 고통스럽고, 지금도 보시면은 소목님 이거 왜 빠져요? 이거 왜 빠져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진짜 애플 정도만 10% 정도 빠져 있고요. 너나 할 거 없이 보이시죠? 마소,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다 20% 내외 빠져 있고요. 페이스북, 메타는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주식들은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제 주식만 빠지는 것 같은데요가 아니고 엔비디아, AMD, TSMC, 대만 반도체, 삼성전자도 그렇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52주 신저가 곡소리 난다 기사들이 막 헤드라인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이 아주 곡소리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식만 그런 개별 이슈가 아니다. 지금 너무 그런 건 아니고 반도체 업황을 이제 핑계로, 안 좋다라는 핑계를 삼아서 많이 빠지고 있다.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갈피를 못 잡아요. 보시면 지금 변동성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보시면 이 자료가 뭐냐면 나스닥 ETF 있죠, QQQ 있잖아요. 월별 자금 유출입 현황인데요, 쉽게 말해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데, 최근 10년 동안 금액이 점점 커지는 거 보이시죠? 들어오는 것도 크고 나가는 것도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죠? 여기 보시면 그래프 막대가 위로 확 솟아 있고 밑으로도 확 솟아 있습니다. 근데 웃겼던 게, 제가 이걸 한번 그때 달았었는데 3월 달에 최근 10년 역사상 최대 규모가 확 들어왔다가, 또 웃긴 게 이때 이제 그래서 역대급 반등을 해서 V자 반등인가 이상했는데 순식간에 빠져 내려가면서 4월은 또 10년 거의 역사적 최대 규모 수준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완전히 그냥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막 오르면 따라 들어왔다가 떨어지면 또 나갔다가 막 이렇게 1월, 4월에는 뺐다가 3월엔 들어왔다가, 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돈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나게 지금 심한 상황입니다. 하루는 좋았다가 진짜 조울증 장세입니다. 그죠? 조울증 장세. 거의 10년 내 최대 조울증 장세에 우리가 껴있다. 정말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펀드 매니저들 있잖아요. 이게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이것도 진짜 엄청난 돈, 최소 몇백억, 몇천억 굴리시는 글로벌 큰 손들 대상으로 매달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이분들의 응답들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딱 절반이에요. 인플레가 지속될 것 같다가 49%, 지속이 안 될 것 같다가 43%. 진짜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글로벌 큰 손들도 반반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맞다 틀리다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고 다들 긴가민가 이런 상황. 기관들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 달에 나온 지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역사상 가장 펀드 매니저들이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본다는 거예요. 와, 이거 좀 신기했거든요. 저희 보면은 90년대 이후로 닷컴 버블 바닥에서의 비관론보다 더 낮은, 코로나는 저리 가라고요, 금융위기 저점도 저리 가라로 경제 전망이 어떨 것 같냐 물어봤대요. 올타임 로우. 와, 저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 그냥 바닥을 찍고 내려가는 거죠. 경제 전망입니다. 주식 전망 아니고 경제 전망인데, 이 정도로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다 한 목소리로 최악을 바라보고 있다. 정말 비관론이 가득한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있는 게요, 이 펀드 매니저들이 전망은 나쁜데 아직 주식은 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색은 경제에 대한 전망이고, 요 파란색, 남색 있죠, 굵은 남색, 요거는 주식 비중이에요. 근데 아직 주식 비중은 마이너스로 안 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직 플러스예요. 그 말은 아직은 주식을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크게 줄이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더 줄이면
이제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석하자면 두 가지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일단 전망은 내가 좀 부정적으로 보지만 아직 주식을 팔 때는 아닌 것 같아. 요거고. 그럼 이제 이거면 이제 다음 달에 보면은 경제 전망이 좀 바닥을 쳤다라든지 너무 과도한 우려였다라고 한다면 전망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도 역시 내 전망이 너무 지나쳤구만, 내가 너무 비관론이었구만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이제 부정적으로 이 자료를 해석한다 그러면은 이거 봐라, 지금 이렇게 전망이 어두우면 다음 달부터 주식을 더 판다는 얘기 할 거다, 더 주식 비중을 줄인다는 얘기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해석에 따라 다른 건데, 어쨌든 현재 4월 중순 기준으로는 펀드 매니저들도 아직은 좀 지켜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뭘 제일 걱정하고 있냐 봤더니 역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1순위는 경기 침체, 그리고 긴급 긴축. 결국 같은 말이죠. 이거 두 개 합치면 50% 넘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긴급 긴축을 해가지고 경기 글로벌 리세션, 침체가 오면은 그게 제일 주식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게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절반이 하는 걱정입니다. 모두가 하는 걱정이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만 그런 게 아니고 개인들도, 제가 이거 처음 봤어요. 이 숫자를 제가 한 번씩 심리 소개해드리잖아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매주 설문조사하는 건데요. 강세론자가 15.8%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3월 달에 30%, 그러니까 향후 6개월 정도면 주식이 회복할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 비중이 3명 중에 1명이었는데 이제는 20%가 채 안 됩니다. 한 7, 8명 중에 1명, 그리고 비관론자가 절반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아니요, 6개월 뒤에도 못 올라옵니다, 무슨 소리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컬럼에도 황소 다 어디 갔냐, 강세론자들 다 사라졌고 1992년 이래로 가장 강세론자가 적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디 나가가지고 주식 오른다 그러면 욕먹기 딱 좋은 시기인 거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딱 좋죠. 지금 비관론이 가득한 최악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든 개인이든 모두가 다 안 좋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거를 참 저도 이거 역발상 하자고 하기도 참 조심스럽고,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악재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너무 악재만 가득할 때는 또 호재가 나오면 또 강하게 반등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너무 그러기에는 악재가 산적해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저도 좀 매매를 조심해서 하고 있는 편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당분간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물가가 나왔는데 이거 뭐 미리 아무리 겁을 줬다고 하지만 봐도 놀라운 숫자 같아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높은 물가 숫자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업조 실제로도 40년 최고치라니까 소비자 물가가 8%, 생산자 물가 11%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나 월가 얘기를 들어봐도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멀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와 무관하게 어차피 연준은 긴축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고인플레 지속되는 상황인 이상 이미 연준은 방향을 잡았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지금 당분간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금 좀 대다수죠. 그래서 계속 이제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전쟁도 안 끝났고 인플레도 안 내려오고 상하이 재봉쇄 또 시작됐고, 이거 뭐 악재들이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오죽하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일침을 해서 푸틴 탓 그만하고 인플레 좀 잡아라, 이거 좀 심각함을 느낀 거 아닐까요? 공개석상에서 그만하고 물가 빨리 잡아라, 푸틴 또 욕하려고 하는데 그만 좀 해라 이러면서 변명 멈추고 인플레 좀 잡으세요, 이렇게 공개 비난을 할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지금도 이제 CNN 여론조사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MZ세대 대거 이탈 중이래요. 2030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젊은 층 이탈이 지금 심각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도 바이든이 연달아서 막 정책들을 쏟아냈어요. 강경책들. 오죽하면은 바이든이 주요하게 밀던 친환경 정책을 뒤집을 정도로 지금 긴박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냐면 원래 이제 휘발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기름값, 휘발유잖아요. 휘발유에 판매할 때 보통은 이제 이 에탄올이라는 거를 고함유, 그러니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쓰면은 환경에 안 좋대요. 고에탄올 휘발유 쓰면은 스모그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원래 이런 건 바이든 정부와는 상반된 정책인데, 그래도 긴급 허용하는 거죠. 빨리 휘발유 잡아야 되니까. 지금 이제 친환경 정책을 뒤로 미루고라도 지금 물가 잡겠다라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빠르게. 그래서 이거 보면서 오죽하면 이럴까, 지금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고요. 거기다가 3일 있다가 또 정책을 발표했어요. 지금 물가 발표하고 나서 이번엔 아예 대놓고 이제 더 센 정책입니다. 핵심 공약이었던 석유 시추, 바이든이 당선될 때 나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석유 시추 이런 것들 못하게 할 거다, 신규 투자 못하게 할 거다 했는데, 오죽하면 연방 정부가 소유한 땅까지 다시 임대해가지고 석유, 천연가스 시추 허용하겠다. 진짜 말 그대로 물가 잡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이나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긴박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물가 안 잡으면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플레가 심각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하니까 저거 못 잡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심각하구나. 저거 지금 당장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금리도, 제가 지난주에 영상 제목이 브레이크 고장난 금리였는데 거기서 더 올라갔어요. 지난주에 금리 안정돼야 된다
내린다 그랬는데 안정은커녕 지금 매주 이렇게 올라가면서 미국 10년 금리가 3년 최고치 돌파하고 있는데요. 야, 2018년 말에 이때 나스닥이 3% 이 정도 금리를 못 견디고 막 하락하고 그랬는데 지금 야, 이것도 이번에도 견딜 수 있을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좀 이거 같이 보면서 조금만 천천히 우리 같이 대응하자, 좀 보수적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욕심냈다가 조금 급 변동에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10년 금리 같이 보면서 조금 안정되면은 매매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일단 뭐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여러분들 혹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채권 ETF도 매매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최근 들어서는 얘기를 일절 안 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한 적은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채권 ETF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비싸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와, 이게 채권 5년 차트거든요. 여러분 주식 60, 채권 40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아, 근데 지금 채권이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고점에서 22%, 채권 시장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금리가 폭등하니까 채권 반대로 움직이니까 빠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반대로. 야, 그래서 22%, 세상에 무슨 웬만한 주식보다 지금 난립니다. 이런 것들도 안정이 돼야겠죠. 참고로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쪽에 난리라는 말은 주식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므로 조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갑자기 바닥에 다 온 것 같다 이렇게 섣불리 말하기도 되게 조심스럽고요. 예,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조금만 같이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별별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리니까 이제 11년 만에 중국보다도 금리가 높아진 겁니다. 대표적인 신흥국인 중국보다도 미국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이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보통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중국 신흥국 금리가 보통은 높아야 되거든요. 한국도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금리 올리고 있고, 근데 역전됐습니다. 그럼 안전자산에 맡기는데 이자는 더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도 중국에 투자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에서 돈 빠진다라는 우려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투자하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미국 금리에서 중국 금리를 뺀 게 0보다 작아진 일이 최근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는 신흥국인 중국에 비해서 당연히 수익률이 낮아야 되는데 뒤바뀐 겁니다. 이제는 안전자산 미국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를 더 준다니까, 그러면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생기는 거죠. 중국은 지금 상하이 봉쇄 이슈되면 난리잖아요. 지금 돈 다시 풀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금리 인하 쉽게 못하는 거죠. 그랬다간 돈 다 빠져나갈 테니까 급하게 이제 금리 인하는 포기하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비상금 더 좀 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고는 있는데, 이 이슈도 또 생기고 있으니까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거는 상하이가 뭐 어디 지방 소도시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가 봉쇄, 뭐 일부 봉쇄인지 전면 봉쇄인지 이것도 모르겠지만 난리가 난 상황이고, 유럽도 이번 주에 기준금리 동결. 그러니까 지금 미국만 금리 긴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오죽하면 유럽조차도 자기 딱 말했어요, 이번 주에. 미국하고 우린 경제 상황이 다르다. 저렇게 빨리 돈 못 거둔다. 전쟁 때문에 미래 예측 힘들다. 돈 빨리 못 거두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돈들이 더 달러로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우려로 미국만큼 빠른 긴축은 못한다 밝히니까 이제 유로는 약세, 또 돈 빠져서 전부 다 미국으로, 그래서 달러 강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미국만 저렇게 짱짱하니까 완전 고용이라 그러고 막 난리 나니까, 미국이 돈을 거두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수영장에서 물을 빼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휘청휘청합니다. 지금 일본도 우리는 아직 저성장이라서 금리 인상은커녕 돈 더 풀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엔화 가치가 20년 최저치래요. 와, 오죽하면 이제 원화보다도 한참 약세여가지고 요즘 엔화 투자도 막 하신다는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970원까지. 야, 이거 저 5년 만에 저도 간만에 보는 환율입니다. 원화 엔화로 970원. 그래서 일본도 돈 풀고 이러면 이제 돈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 2년 최고치. 와, 지금 이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코로나 때 2020년 3월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나서 돈이 미국으로 다 쏠려 들어갈 때 거의 고점 수준입니다. 코로나 위기 증시 저점, 증시 폭락했을 때 전부 다 돈이 달러로 흡수됐을 때 수준으로 지금 거의 도달했어요. 야, 지금 미국이 돈을 진공청소기 마냥 흡수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인 거죠, 뭐 사실. 야, 이런 상황이고 지금 안전자산 거의 끝판왕으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 2년 최고치 돌파.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이번 주 그림은 이렇게 미국 고래가 이제 엔화 잡아먹고 뭐 지금 다른 국가들도 휘청휘청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죽하면은 미국의 애널리스트가 당분간은 주식이 아니더라도 달러 말고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공감이 됐고, 저희도 생각해보면 투자를 어딘간 하긴 해야 되는데 당분간 달러가 다 빨아먹으면 도대체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지? 약간 이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달러 말고 갈 곳이 없다, 미국 말고 갈 곳이 없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거 계속 보여드리지만 여기 이제 주요 ETF로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싹 보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전히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관련주, 원자재, 에너지는 달리고 있고, 전쟁 이슈 때문에 국방,
워낙 방산주들은 올해 수익률 짱짱하고 고점에도 바짝 붙어 있고요. 워낙 고변동이니까 방어주들, 전력회사, 전기회사, 필수재, 헬스케어 이런 방어주들도 여전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딱 시장은 한 중간쯤에 있고 지난주랑 거의 비슷합니다. 분위기 바뀐 게 없죠. 성장주들이 반등을 영 못하고 있습니다. 긴축 이슈에다가 공급망 대란에다가 상하이 봉쇄, 거기다가 이제 중국발 수요 둔화래요. 이제 온갖 악재는 다 때려맞으면서 할 수 있는 악재는 성장주에 다 때려받고 있어가지고 올라오려면 떨어지고 올라오려면 떨어지고, 지금 이번 주엔 잘 버티던 애플, 테슬라도 좀 내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인데 조금 실적이 좀 받쳐주고 이런 악재들이 조금 사라져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오죽하면은 저는 이게 크게 주가 상승을 기대 안 했던 리얼티 인컴까지 신고가를 가고요. 리얼티 인컴이라고 제가 배당주 맨날 말씀드리는 주식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시세 차익 별로 기대 안 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냥 따박따박 연 4% 배당이나 받자 이러는 건데 이번 주 신고가 가고, 코카콜라도 이거 수익률 기대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없거든요. 한 3% 배당 기대하는데 신고가 가고, 전형적으로 코스트코, 월마트 이런 할인 마트들 있죠. 이게 달러 제네럴, 달러트리가 뭐냐면은 미국의 1달러 샵입니다. 1000원 샵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1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없긴 하지만은 컨셉이 그런 완전 저가형 할인 유통마트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불황형 주식이거든요. 대표적인 불황 주식. 심지어 요 달러트리 이런 주식은 금융위기 때도 올라서 엄청 유명했던 주식이에요. 이런 주식들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지금 투자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냥 안전한 데로 옮겨놓자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조심하자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 불안함에 방어주, 배당주, 인플레주 이런 쪽으로 옮겨놓고 성장주는 조금 자금이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기술주는 약세. 지나고 나면 참 이거 나스닥이고 반대체고 기술주고 광고 이런 경기 민감형 주식들 나중에 또 이게 이때 이렇게 빠졌을 때 사놓을 걸 하겠지만 참 지금 단기적으로는 투자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더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일단 주말간에 기사 보니까요, 중국에서 그래도 빨리 공급망 재개하겠다 이런 기사들은 내더라고요. 블룸버그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일단은 테슬라도 중국의 공장들 영향 크잖아요. 그래서 4월 18일날 생산 재개한다 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희망이고, 지금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 생산량만 해도 어마어마하대요. 20-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인도 이런 데로 긴급하게 돌리기 시작했는데, 아직 인도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은 아이폰의 뭐 5%, 3%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니까 당장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기업들 주가에 악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상하이 봉쇄 이런 건은 맞죠. 그래서 공급도 부족이고 중국이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면은 수요도 무너지고 양방으로 다 안 좋은 상황이라서 섣불리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급망 해소돼도 이거 중국 사람들 수요가 영 꺾였다 이러면 또 치명타를 입는 게 애플, 테슬라 이런 주들이니까요. 그래서 대장주들인데 지금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버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금리 조금 진정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거의 발작 수준으로 지금 금리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전 세계 자금을 흡수하는 달러도 좀 풀려야, 이게 강달러가 미국 기업들한테 별로 안 좋거든요. 글로벌 기업들한테. 실제로 실적과 약간 역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약달러가 좋아요. 미국 기업들도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 미국 외에서 벌어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강달러가 별로 안 좋은데 지금 뭐 강달러니까 그래서 조금 진정이 필요하다. 이거 두 개는 저도 조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유례 없는 정말 강한 긴축 사이클이잖아요.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른 사이클이니까 옛날엔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엔 정말 좀 빠른 건 인정해야 되니까 같이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 조금만 유지해도 괜찮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적립식으로 월 일부 매수하시는 거는 정말 상관없습니다. 외부 악재 이런 거 고려할 게 아니고 어차피 월급의 일부를 조금씩 평균 매수법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좋죠. 그렇죠? 이럴 때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다만 지금 막 기회인 것 같은데 뭘 빠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조금만 이제 인내심을 갖자. 이렇게 당장 오른다고 막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올해는 좀 더 벌기보다는 덜 잃고 방어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보수적으로 그렇게 해도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빠져있긴 하네요. 지금 올해 3월 저점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주요 빅테크들 20% 가까이 빠져있고 제가 좋아하는 엔비디아도 거의 지금 40% 가까이 빠져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은 더 사는데 확 사기는 이제 지금 이미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만약에 시장지수 이런 것도 나스닥 20% 이상 빠지면 저는 시장지수도 좀 살려고요. 천천히 분할 매수. 저도 장기 계좌다가 30% 가까이, 물론 30% 이렇게 빠질 일은 없겠지만은 장기 계좌의 지수는 좀 모으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또 이번에 악재로 출렁이면은 저도 이제 분할 매수를 하려고요. 시장 지수는 많이 빠질 때 저는 계좌 열어서 매수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괜찮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진짜 함부로 섣불리 말하기가 정말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되고 올해 수익률 우량주라고 불리는 것들 여과 없이 구별 없이 다 마이너스에 가깝고요. 그나마 여태까지 오른 게 없어서 통신주 이런 것들, 방어주죠, 헬스케어 이런 쪽이 그나마 플러스긴 한데요. 이런 주식들은 워낙 오른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고점 하락률
대부분 30-40%, 20% 가까이 빠져 있고요. 소목님 제 주식만 왜 이래요가 아니고 진짜 다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반대로 지금 이제 완전 논하고 있는 시장은 인플레. 제가 매주 보여드리지만은 꺾이질 않고 계속 올라가네요. 이거 유가, 원자재, 원자력, 농산물, 금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안 꺾이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바뀌고 있으니까 마치 성장주가 계속 올라갈 때처럼 올해는 인플레 지정학 주식들이 쉬질 않고 올라가는 것 같네요. 조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고, 이번 주는 또 원자재 관련주들도 신고가, 비료,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금 식량난 난다고 하니까 농기계, 뭐 종자, 비료 이런 주식들도 신고가에 바짝 붙어 있고, 방산, 전쟁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이쪽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수익률을 더 내고 싶으면은 상반기에는 이쪽이 좋을 수 있는데, 길게 보실 분들은 성장주 이런 쪽이 오히려 소외돼 있을 때 모아놓으면 또 빛을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조금 길게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마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보려고요. 돌아오는 주부터는 실적 발표 예상돼 있습니다. 화요일 넷플릭스부터 해가지고 빅테크 주식들이 그래도 실적 방어를 좀 잘해주길 기대해야겠죠. 대장주 테슬라, 원래 근데 자동차 회사들은 상반기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줄지 또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그 다음 주에 알파벳도 광고 회사 리오프닝 이런 이슈도 있는데 얼마나 방어 잘했는지, 지난번에도 실적 엄청 잘 나왔거든요. 마소도 이제 실적이 건재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좋겠고,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이 돌아오는 주 그 다음 주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디즈니, 엔비디아는 5월 달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려들을 싹 씻어주는 실적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외부 환경 때문에 조금 막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 가즈아 이런 분위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달러 두 가지 같이 조금 확인하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실적 발표 요거 캘린더도 참고하시라고 넣어놨는데, 제가 앞에 공유해드린 게 더 보기 좋으실 거예요. 요거랑 돌아오는 주 실적 로고 요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캘린더랑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 실적 발표 나고 나서 또 장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변동성 있으니까 제가 그것도 추가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만 하시면 국내 인기 주식 한 주를 추첨해서 증정해드리고, 해외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한 주를 100%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도 꽤 쏠쏠하겠는데요. 게다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프티콘을 주는 해피아워 이벤트와 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주시고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